경험을 밖으로 꺼내라.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거부하는 내가의 친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 PTSD를 겪은 사람에게는 별로 위안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PTSD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화하고 치료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그 기억이 불안정해지고 변형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변한다. 기억이 변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기억을 언제든지 열어서 시정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말이다.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다시 재생해도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은 계속해서 업데이트와 편집이 이루어지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더 유사하다. 이 업데이트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일어나곤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혹시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날을 기억하는가?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 차려입은 친구들,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뜬 기분 등이 생각날 것이다. 그것들을 형성하는 지금 이 순간 등교 첫날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실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는 현재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기억의 색깔이 달라진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그 기억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울하면 그 기억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 기억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 기억의 주된 임무가 경험을 객관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을 덮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숲속을 걷다가 늑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고 치자. 이때 내는 쉽게 소환될 수 있는 선명한 기억을 형성한다. 당신이 같은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가더라도 극도로 경계심을 가져서 재빨리 반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만일에 같은 장소에 가는데 이번에는 늑대를 만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는 갔는데도 늑대를 만나지다. 다음에 또 갔는데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원래 생각이 기억이 바뀐다. 당신의 그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가 약간 덜 무서운 곳으로 변한다.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맞춰지도록 내가 기억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당신이 똑같은 길을 100번 지나가는데 늑대를 만난 것이 그 중에 한 번뿐이라면 101번째 갔을 때 늑대를 만날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훌륭한 기억력이라고 여기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보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억은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기억은 소환되는 현재 상황에 비춰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은 PTSD를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PTSD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 내 이야기하면 그 사건이 주는 위협감이 점차 줄어든다. 다만 그 경험을 은으로 풀어놓을 때, 가까운 친구나 심리치료소와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 특별히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기억이라면 먼저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숲속의 같은 장소를 다시 갔는데 늑대를 만나지 않는 경험과 같은 효과를 낸다. 경험과 기억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덜 두려운 것으로 변한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일 때가 많다. 그렇게 하면 기억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강하게 굳어버린다. 가장 극심 형태의 불안인 공황골절과 PTSD는 내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다른 모든 종류의 불안도 마찬가지. 내는 우리가 경계심을 갖게 바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불안은 위험한 감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은 감정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불안에 휩싸이면 극도로 고통스럽다. 어떤 형태로든 극심한 불안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삶을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잘 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극심한 불안감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입으로 후 불어서 폭풍의 방향을 바꾸려 하는 것과 같다.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비행기가 초라하거나 지하철 안에서 질식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작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강렬한 불안감에 압도된 순간에는 그 사실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논리적 반론을 불안이 제압해버려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탓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중요점이다. 두려움을 잊고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뻔한 말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면 불안은 애초에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이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녀석도 못 됐을 것이다. 언제 도움을 구해야 할까? 누구나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불안을 경험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불안과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불안을 어떻게 구별할까? 일단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만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불안하면 그 일은 아예 피하곤 한다. 불안장애 치료에서 깨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패턴이다.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당신을 노출하면 내가 자신의 화제의 경고기가 약간 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로 풀어내므로써 그 기억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맹수와 마주치는 한 번을 피하기 위해서 불숲이 부스럭거릴 때마다 천 번을 도망치도록 설계된 존재니까 말이다. 사람들 앞에 나가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세 번 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대개 보상이 들어온다. 대부분 불안장애에서 치료의 출발점은 자신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운 것으로 느낀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함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 환자들이 불안을 떨쳐내는데 큰 도움이 된 전략은 불안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었다. 너는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며 생존하는 데 필요한 관점으로 보게 한다. 내가 세상을 위험하고 우울한 곳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건강한 뇌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대개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된다. 지위나 생활학에 관심이 많은 정신과 의사인 나는 생존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안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사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정신과 치료의 효과와 내의 놀라운 변화 능력은 목격하며 늘 놀란다. 정신과 치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간과되지만 대부분 종류의 불안에 놀랍도록 효과적인 치료법은 신체 활동이다. 물론 신체 활동에는 불안 완화 이외에 긍정적인 부수 효과도 많다. 운동은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를 내가 위험이 다가온 것으로 잘못 해석해 더 심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심한 불안을 겪는 많은 사람이 항우울제를 복용함으로써 효과를 본다. 그러므로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보기를 권한다. 다양한 치료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흥미롭게도 각기 다른 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 활동과 약 복용은 변도체처럼 깊숙한 내 부위의 경고 시스템을 가라앉힌다. 그에 비해서 상담치료는 전도역 같은 가장 고통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내 부위를 사용하게 하며 불안감이 엄습할 때 정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대개 이를 방법을 함께 사용할수록 효과가 크다. 불안 치료에서는 1+1 정정 4의 으나 5의 효과를 내므로 다각도로 다룰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불안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다. 불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렸다. 정신의학 이렇게 대해서 요즘 아마존에 들어간 불안에 관한 책을 6만 종 가까이 찾을 수 있고, 구글에서 불안을 검색하면 약 16억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자, 에피쿠로스, 키케로,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도 불안에 대해서 말했다. 키케로, 세네카는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조언도 남겼는데 세계 최초의 인지 행동 치료 매뉴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불안의 미래를 신중히 대비하는 데 따라오는 맹점으로 여겼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상상할수록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20세 초의 오스트리아 정신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내면에 억압된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불안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다. 어두운 보이지 않은 무엇이 그 세계를 말한 거죠. 내가 1920년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고 불안정에 시달리다가 프로이트 병원을 찾아갔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긴 소파에 나를 눕힌 뒤에 흰 턱수의 음을 썰더며 진지한 표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기억을 말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저기까지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 보냈다고 대답한다. 브레이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의 신경증 성향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과거의 고통에서 기인합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보면 브레이트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냈던 점에서 정신분석이 그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의 연구관 중에서 보이는 불안에 관한 그의 생각은 다소 터무니없어 보인다. 브레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론 어릴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절에 겪은 강렬한 스트레스는 내 세상이 위험한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뇌는 연기가 조금만 감지돼도 울리는 화재 경보기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신경과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불안이 억압된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에 관해서 불안 성향의 유전적인 요인이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잠깐 방향을 틀어서 프로이트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단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에게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화가 살바도르 달리,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더 히치콕 비롯해서 예술가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브레이트는 불안을 삶의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싫어하는 비용적인 무언가로 바라보도록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현재 과학 지식이 더 부합하는 관점은 이것이다.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며 대개 내가 지극히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어떤 이들은 방어 기제가 특별히 예민해서 불안을 더 강하게 겪는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방어 기제가 덜 민감한 이들은 불안을 덜 경험한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공통점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불안에 대한 브레이트의 이론은 한때 탁월하게 얘기해졌을지 몰라도 사실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마도 우리가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 불안을 겪고 있을지 모르므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번 장관 내용을 읽고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불안이 얼마만큼 극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숱하게 목격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관점을 취하면 불안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지금 내 편도체가 활성화된 것일 뿐이야. 공황발작은 거짓 경고이고 내 뇌가 정상적인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야. 그러면 불안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안한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떤 환자는 불안을 좀 더 이해할 만한 정상적인 감정으로 느낀다. 우리 내면의 혼란의 목적과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안정되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행동치료든 정신역동치료든 대부분 치료법에는 감정을 외부 관점에서 보는 연습이 포함되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불안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도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며 한층 안정을 되찾는 환자들을 보느라며 오부의 마법사 끝부분이 떠오른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 도로시는 마침내 마법사의 실체를 마주한다.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무슨 마법사인 줄 알았지만 도로시의 강아지가 우연히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도로시는 지금껏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마법사가 아니라 온갖 손잡이와 버튼이 달린 기계를 조작하는 볼품없는 노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불안이 위험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툭하면 눌러대는 신경생물학적인 버튼을 더 자세히 이해하면 불안은 덜 두려운 것이 되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안이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안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우리의 뇌가 고장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불안을 가르친 그랬다. 했네요. 그래요. 자, 불안을 가라앉히는 두 가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도피해서 부교감 신경을 위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자. 심호흡만큼 또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뇌의 전두엽은 그래서 인지 이마 바로 안쪽에 있으며 고도의 인지 활동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전두엽의 영역 중에서 내측 전두엽은
외측 전두엽 관전울이 있다. 내측 전두엽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외측 전두엽은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 영역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한다. 또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가락으로 양쪽 눈썹 사이를 지워라.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뇌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눈썹이 끝나는 것을 지워라. 그곳에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 영역이 있다. 흥미롭게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든다. 또 한 실험에서 비혼자들에게 화가 났거나 겁먹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들의 편도체가 활성되었다.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화난 얼굴은 위협 요인으로 느껴지고 겁먹은 얼굴은 주변에 조심할 게 뭔가 있다는 신호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비혼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언어로 표현하라고 하자 이 여성은 화가 났군요. 이 남성은 겁을 먹었어요. 전두엽, 특히 외측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외측 전두엽이 활성된다. 외측 전두엽 활성화는 편도체 활동을 가라앉히므로 이를 감정 조절에 활용할 수 있다. 감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언어로 표현하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수록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에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외측 전두엽은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한다. 좋네요.